1등을 달리고 계시며 김대중 동지를 이어 이재명을 받쳐줄 후보 김민석 후보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김민석! 아니 저기 보니까 김지수 후보님 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대표 선거도 하러 오셨어요? 네, 저희 시작에 앞서 김민석 후보님의 시작 발언을 한번 처음 인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앉아서 그냥 오늘 편하게 인사드릴게요. 아주 짧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마 선언을 할 때 제가 왜 출마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 기회가 있었고 또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연설을 한 기회가 오시고 있긴 한데 실제로 다녀보니까 이게 참 서로 나눠야 될 얘기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쟁점도 많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 전당대회가 제가 나가서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당원대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원 여러분 또 지지자들, 국민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좀 더 충분히 나눴으면 좋겠다는 좀 아쉬움, 바램, 갈증 같은 것이 있어서 중간에 이런 시점에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모신 자리에서 쭉 얘기를 길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사회자께서 부탁을 드렸어요. 최대한도록 제가 짧게 그러니까 여기서 또는 댓글을 통해서 주신 질문이나 말씀에 대해서 짧은 답문 한다고 제가 100문 됐다고 얘기했는데 1시간 동안 사실 할 수 있겠어요. 하다가 만약에 양해가 되시면 1시간 반, 10시까지라도 해도 좋고 저는 당선이 되고 나면 한 번씩 우리가 몇 시간씩 한번 이런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으로 짧은 답을 통해서 저도 생각을 좀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할 이야기들에 대한 생각을 당과 또 저희가 함께 서로에게 문제 제기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저도 이번 과정을 보면서 놀랐는데 전당대회에 우리 당원이나 또 우리 당에 사랑하시는 개인 유튜버들이 이렇게 많이 땀 뻘뻘 흘리면서 계시는 걸 보고 참 이게 감사하다. 우리 당이 앞으로 해야 할 일 중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뛸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나 해서 특별한 당과의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내 얘기가 줄이며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중심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문 사회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대학생 당원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되고 많이 이렇게 더듬고 있는데 박수 한번 주시면 지금 댓글을 달리고 계신데 댓글 이전에 여기 오신 분들께서 혹시 김민석 후보님께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제 메인 플랫폼 통해서 이렇게 질문 들어오시는 거 읽어주셔도 되고요. 편하게 의원님께 질문하실 분 있으시는데 법안 내셨다면서 대통령 배우자권이나 대통령실 이전에 말한 그런 말이죠. 그거는 이제 생일은 이제 끝납니다. 그런 법안들은 지금 이제 아마 내용을 모르셔서 그럴 텐데 제가 지난 국회 시작하고 윤석열 정부 탄생한 다음에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실 이전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 엉터리였죠. 근데 우리가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에 옮긴다는 걸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실은 북에 좀 무인기에 끌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걸 보니까 앞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조건이 뭔가, 옮기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 대통령실은 어떤 보안 구조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규정을 하는 법을 제안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정책의장 때 일인데요. 그것들을 했는데 대통령실 그거는 이제 법으로 냈고 배우자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그 이전 문재인 정부 때에 청와대 제2부속실 담당하셨던 분들로 말씀을 듣고 했는데 그 앞에 첫 번째 대통령실 그 문제인 것은 저희가 결국은 그냥 정리가 안 되고 폐기가 배우자 문제는 당내에서 논의를 하면서 현재의 그 제2부속실에 있는 것보다 더 좀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정이 안 돼서 더 수정을 시키자 해서 일단 그리고 공업 문제로 처리할 수 있는 김건희 여성에 이슈가 너무 많아서 시스템을 접근하는 것도 조금 미세한 점들이더라고요. 더 큰 문제적인 사안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 일어났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또 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좀 질문을 받았는데 잠깐만요. 여기 이제 사실 우리도 여기 전문 사회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로 같이 협력하면서 할게요. 원래는 이제 제가 혼자 보는 사회가 있어야 되는 보면서 하는 사람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옆에서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미리 받으신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면 답변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댓글 보다가 하기도 하고 혹시 보시다가 우리가 놓친 게 있으면은 본인 질문이 아니라도 댓글에서 이런 거 나왔는데 이걸 답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말씀 주세요. 저기 지금 손 한번 드셨습니다. 저도 사회했다가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했다 이렇게 할게요. 질문 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랑맨TV 운영자 랑맨입니다. 오늘 우리 김민석 의원께서 유튜버의 간담회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우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그 투세 폐지라든지 종부세 완화, 종부세 폐지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지층도 일부는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 우클릭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그 전에 지금 최고위원 후보이시기 전에 정책위 의장 가셨고 지금 종부세 완화라든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최고위원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 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설명해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한 시간밖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늘은 단문 강답으로 할게요. 가급적인 분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부분 이제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흔히 이야기하듯이 언론이나 들으려고 해서 좌클릭이나 우클릭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옳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90%이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께서 그 다른 분야에서 문제 제기한 것도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을 이게 통상적 시각으로 우클릭이나 좌클릭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좀 단선적으로 얘기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분명한 것은 이제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은 이런 제기된 논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고 우리 당은 원래 갖고 있던 어떤 원칙과 기준에서 근데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걸 앞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당론이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그것이 당대표이건 또는 어떤 당직자이건 누구든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사실은 다 개인의 의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리될 때까지는 다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출마를 할 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그게 시작된 건데요. 저는 두 가지 다 충분히 논의할 만한 문제 제기였다. 성격은 아니다. 지금 분위기가 약간 무거워져가지고요. 꼭 이 멘트를 꼭 하나 해달라고 해서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TV 구독 좋아요 꼭 많이 눌러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제가 집권플랜 본부장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만들 겁니다, 당에. 그리고 저는 집권 전략 회의를 우리 당원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힘으로 제 김민서 TV를 통해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큰 어떤 대형 꼭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적절한 방식으로 저희가 집권 전략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어쨌든 우선은 또 제가 있는 김민서 TV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전달에 시작했을 때 제가 등수관이 처음에 1등 안 났잖아요. 제가 반성을 많이 해요. 제가 유튜브나 또 온라인을 통한 당원이나 지지자들과 소통을 별로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여기 충분히 상황 시작을 했는데 그럴 때도 꼭 제가 해야 될 때가 아니고 방송에도 잘 안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는 바꿔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아까 구독, 좋아요 그거 한 20분 한 번씩 얘기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필요하면 전당대회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또 이런 자리를 가질 수도 있고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제가 최고위원회 제가 되겠죠? 네. 그러면 되고 나면 이런 방식의 온라인 소통을 많이 하고 앞으로는 우리 당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코로나는 것처럼 줌 회의도 이제 상당히 일정화 됐는데 이런 방식의 온라인 타운홀 미팅 같은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저희 김민서 TV가 버퍼링이 조금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여기 유튜버분들이 조금 댓글을 좀 봐주셔서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받은 질문은 이따가 하더라도 먼저 질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황민아라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오랫동안 함께 얘기해 오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 또는 이런 부분은 함께 얘기해서 정말 좋았었다라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표님하고 일하는 마지막 제가 사실 대표님하고 인연이 아주 길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옛날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선거할 때 손대본부 회의하던 자리예요. 전에 어떻게 됐죠? 그때 제가 상황본부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참 보면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 사실상 총괄본부장을 7-8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본부장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1등 문제 2등 아니죠 3등 이재명한테였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 지지하는 의원도 제가 약했죠. 근데 제가 선대본부를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선대본부를 구성할 때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분들이 가급적 좀 골고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그때부터 이재명 후보 같은 분이 우리 당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귀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호감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일을 같이 한 것은 지난번에 정책위 의장하고 또 첨단상황수장하고 근데 물론 사실은 그 중간중간 과정에 계속 비교적 깊이 있는 소통을 한 편입니다. 최근에 당원주권 문제 얘기까지 그리고 이제 급기야 이번에 그 문제가 된 우체국 대표가 안 나오냐고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총괄본부장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는데 걱정할 일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본부장을 맡기신 이유는 이제 이후에 앞으로 지방선거 대선도 준비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보고 제가 사실 그 유튜브에 대표님 그 발언이 나올 때까지 제 입으로 그 총괄본부장 맡았던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얘기 조금 일찍 제가 좀 얕게 했으면 후가 좀 일찍 조금 더 많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지금 주신 질문에서 뭐가 좋았냐 뭐가 안 좋았냐 이랬던 거 같아요.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우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DJ에 대해서 외국 돼지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슨 뭐 강남에 가면 중국서인가 뭐 중국집을 그 집에 가지고 있다는 뭐 별하별 왜곡 이런 것이 많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권위적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기억하는 저희 김대중 대통령과의 추억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나는 것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유머라고 얘기해요. 정말 DJ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편하게 유머로 시작을 했던 분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기가 어렵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토론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때 대통령이 되실 때 초선들이 저 정동영 추미애 이런 분들이 팔팔했을 때 내가 토론을 하다가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총재님이었죠. 끝까지 연표랑 좀 우리가 우기세요.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만났을 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짝 의견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주장했던 쪽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려있는 분이죠. 그 굉장히 우리 민주진영의 지도자들이 그런 토론을 즐겨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크게 생각하는 장점은 놀라울 정도로 토론을 열어놓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제냐면 기억하세요? 국회의장 그 선거 이후에 당에 한번 출렁했을 때 저 국회에서 모여서 천막에서 몇 시간 동안 직접 사회를 하신 거 저는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 그 시점에서 우리 당 대표가 그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풀어갔던 것이 저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런 방식으로 그 문제가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토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 사람이 당연히 많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국회의원 이상급의 어떤 리더십에 속한 생각하고 저도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이재명 대표는 그걸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토론을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다니면서 분들이 죽겠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귀한 덕목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직을 정하면 그 당직자 외에 다른 무슨 비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거 조금 답답하지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귀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가 일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랑 일을 하면서 우리 참 합리적인 분이구나라고 생각하게 했던 강점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판단이 굉장히 빠르다고 봐요. 사실 저도 좀 판단을 빨리 하는 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돌이켜보면 훨씬 판단이 빠르고 그런데 그 판단이 있어도 마지막 결정을 할 때까지 굉장히 이렇게 지나치게 결정을 늦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하는 뭐 이런 것이 덕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가까이서 일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사실 느끼기 어려워요. 내부에 선입견이 있잖아요. 아니, 정말 추진력이 있으니까 그냥 작용되는 것에 촉촉촉 그리고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런 덕목들을 좀 많이 알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힘든 것이 뭐냐? 힘들다기보다는 좀 짠할 때가 있죠. 이번에 우리 다들 다니시지만 전당대회가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게 주말에 이틀 동안 적게는 3번, 많게는 4번에서 5번을 하잖아요. 어떤 때는 하루 세 군데, 두 군데 하게. 근데 2시간이나 3시간 간격을 하는데 우리 후보들은 연설을 계속하니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나? 조금이라도 바꿔야 되나? 조금이라도 바꾸는 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대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시지만 원고 없이 막 그때 5개가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상당한 실력을 소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젠가 그 대회 끝나고 서울 KTX를 같이 차를 탔는데 뒤에 이렇게 앉아있고 저 앞쪽에 있었어요. 중간에 가다가 보니까 하루 이틀 동안 해서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었는데 막뭐 노트북을 보고 있더라고요. 뭐 재밌는 거나 하고서 가다 뒤에 갔는데 재판경을 보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나흘씩 재판에 연금 되어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저라면은 저는 그 정도의 집중력을 발휘 못할 것 같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이런 집중력을 발휘하고 그러면서 당무를 처리하고 하려면 실제로 뭐 칭송하는 그런 차원에서 게다가 이런 걸 넘어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견빈과 전체력과 집중력을 보입니다. 이건 참 오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이 정도 말씀드릴까요? 김민석은 안철수 이야기할게요. 집사람 하게 되거든요. 저는 당원 정준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게 유튜브를 보시고 계신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건 여기 안 들리겠죠? 마이크 하나 이거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뭔 소리인가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당원. 혹시 하나 더 있나요, 마이크? 누가 지금 뒤쪽에 살아있으면 여기서 하나 보여주세요. 일단 그거 쓰십시오. 네. 당원 정종민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김민석 의원님께서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동안에 멀리서 바라만 보다가 직접 연설하신 것 듣고 또 이번에 언급하실 때 제일 귀에 와닿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우리는 이재명 세상,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김민석 의원님께서 집권 플랜이라는 패치 플레이를 내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김민석 의원님의 방향성, 집권 플랜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마음의 어떤 의지 같은 거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저는 비교적 이렇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좀 신경을 써서 하는 편이에요. 제가 대부분 제가 하는 직접 하는 연설이나 얘기들은 제가 직접 거기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면서도 정치라는 게 옛날에는 칼싸움, 총싸움, 돈싸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너무 말싸움이잖아요. 사실 정치 얘기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말을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내용이 중요한데 제가 비교적 말을 하거나 주장을 할 때 그 개념을 신경을 좀 쓰는 편이에요. 제가 집권 플랜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저는 최고의 되고하면 당과 대표님께 이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동의를 얻어서 최고의 하나의 집권플랜 모델을 만들고 그걸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기한 것은 핵심적으로 세 가지였습니다. 당원 주권, 정책 협약, 예비례. 당원 주권은 지금 이제 권한 확대에 대해서 제가 저 나름대로 쭉 제기해왔잖아요. 다 같이 해왔고 해가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 다음 전당대회까지 한 2년 동안은 당원의 권한 확대, 그러니까 투표권 참여의 확대를 특별히 아주 많이 할 대목이 나오긴 하는데 그건 상당히 진행이 됐다고 봐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저는 교육과 훈련인데 확대라고 봅니다. 이 대목은 저 대표님하고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아마 다음 이제 지도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당직 중에 하나가 저는 교육연구원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의 정당에서는 이게 당 사역 당 모형이었어요. 당원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 당원들이 충분한 교육을 하고 각자 활동할 수 있게 통장해 보세요. 그리고 당원이 100만 200만인데 10만 정도가 진짜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의 활동과 정책을 전파할 수 있는 그렇게 훈련된다면 얼마나 좋고 막강하겠어요 사실. 그걸 해야 된다고 이걸 하는 것이 첫째예요. 두 번째는 정책 협약인데 이것도 좀 색다르실 거예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정책 정당이 되자 또 정책을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굳이 정책 협약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우리가 정책위원회나 연구, 제가 정책의장 연구원장을 다 해봤어요. 근데 정책을 이렇게 당에서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다원화가 있기 때문에 사회 각 층과의 대화나 협력을 통해서 협약 방식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걸 추구할 때가 됐다고 봐요. 이게 외국에서 이미 그런 진보 정당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김대중 대통령 때 노사정 대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안 풀리는 문제들, 의료 문제, 연금 문제, 비보통합 이런 게 다 사회학계에서 협약 방식으로 풀어야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거 때 물론 선거 협약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선거 때 하고 대출 때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평상시에 굵직굵직한 문제를 협약 방식으로 이제는 한 축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굉장히 부합할 거라고 봐요.
기억하시겠지만 경기도 지사대나 이럴 때 이해문과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것들을 절충해내는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저는 그런 대목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실 때 굉장한 영향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저는 통상적인 정책에다가 정책 협의를 강화하자고 하고 있는 것이고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제가 요 부분 이런 정책위원회나 연구원 하는 일과 협력하면서 해야 되지만 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좀 주력을 할 거고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 어떤 분야가 먼저 시작을 해야 효과도 있고 표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예비 내각인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내 인재를 체계화하자는 거예요. 자유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다음에 이재명 정부에서 환경노동부 장관, 환경부 장관, 노동부 장관도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국회의원 중에 환경노동위에 속해 있다고 해서 꼭 그 분야에 넘버원이다 그렇게 보기 나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그때 상임위를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진짜 에이스들이 어떤 경우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직 국회의원이 있고 또 어떤 분야는 그게 아니라 기초단체장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제가 우리 당의 어떤 청년들과 굉장히 관심 있는 게임이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당의 보좌관 중에 한 분이 정말 에이스가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우리 당내에 다양한 인재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대통령 준비를 차근차근 본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정준비대화, 집권준비대화 이런 거 이제 시작할 때가 되신 거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해요. 그러면 그런 분야들을 아주 쪼개서 하면서 좋은 분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찾아서 제가 쭉 프로들을 하면 좋은 정책도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대표의 선구안도 바람을 불러내는 선구안도 생기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 당은 친명이 비명이 반명이 이런 별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나라의 대통령 만들고 집권하지 않는 것이 99%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기대하는 2기 지도부가 출범한 다음에 어떤 당 체제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뛰면 우리가 집권을 하고 그 능력에 따라서 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어떤 그 기대를 갖고 모두가 대선에 총력으로 뛰는 그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저는 핵심 과제라고 봐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우리 내부에 다양한 인재를 최대한 발굴한다는 의미에서 그 인재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당원, 정책 협약, 인재 발굴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되면 우리도 힘이 있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누가 이제 진짜 집권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집권을 했기 때문에 집권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집권을 하겠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실제로 우리는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자는 것이 제가 집권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는 집권의 능력을 보여야만 우리의 공격력도 강화되고 방어력도 강화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선생님 불만의 시간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많은 질문들이 좀 오가고 있는데 대화를 하시다가 못 보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계신 분한테 뭐 질문해 주시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 제가 보면서 근데 답을 계속 드려야 되니까 이 중에 누군가 한두 분이 조금 관심 있게 우리 혹시 스텝 중에 그러니까 누가 이거 댓글을 보시면서 댓글 중에 질문성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메모를 좀 추려서 전달해 주시겠어요? 거기서 처음에 나왔던 것 좀 우리가 놓친 게 있으니까 중간중간 전달해 주세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끝난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와도우젠 TV를 운영하는 나와도우젠 TV인데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 총학생 시절 때 여자분하고도 도망다녔다고. 근데 당시에 굉장히 이쁘셨다고 하는 말들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그 에피소드를 좀 듣고 싶어 가지고요. 이거 제보하신 분이 박선원 의원이라고 하십니다. 박선원? 네, 박선원. 아니 저도 소시장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때 소시장이 괜찮았어요. 근데 요새 이제 한 주가 떠가지고 그냥 찍는 우리 박선원 의원님 말씀하신 원래 필리버스터 할 때 박선원 의원 보셨죠? 대우기죠. 실력비 국기는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최고의 정치적 언어가 뭐냐? 품격있는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까 이제 너무 우리 정치가 살벌해서 그러는데 정치가 고급화될수록 품격이 있으면서 사실 촌철 다리는 유머가 사실 좋죠. 근데 사실 훈련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최고라는 알긴 하는데 잘 못해요. 근데 그런 걸 하는 분들은 참 부러운데 박선원 의원이 대단하죠.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끝내줬는데 사실은 오래 알아요. 그 85년도에 광주 진상규명을 요구하다가 제가 3년 감옥에 갔는데 그때 제가 서울대 학생회장인데 그분이 연대 3비투 위원장이었고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자 얘기를 까마리를 박수를 보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때 서울대 학생회장일 때 학교에서 집회하다가 도망갈 때 그렇게 바꿔 줬어가지고 하는데 우리 미대 후배하다가 어떻게 집에서 엄마 가발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필요한 많은 장치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갔는데 잘 나갔어요. 야 근데 하나를 준비를 못했어. 하나 나갔는데 마지막에 전력이 물어보는데 목소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 못하는 척하고 막 어머머머 하다가 아휴 어쩔 수 없이 딱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걸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박수가 필요한데요. 여성이니까 앞에 구독자 수랑 시청자 수가 달라지셨어요. 분위기 쪽으로 조금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있는데 혹시 또 중간중간 질문하실 때 마이크 좀 써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 진성준 지역에서 온 강선희 권리당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인석 의원님 이렇게 당원 좀 하시자고 해서 참석하게 됐고요. 부울경 전남 전북 의원 많이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작년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단식을 하셨어요. 3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때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거 국정기조였고, 둘째는 우선 장사 12구 참사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단식하셨고,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 해양투기 반대. 그런데 대통령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민석 의원님께서 최고위원가 되신다면 지금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도 그걸 밝히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또 이제 뭐 이를테면 국회의원들이 한다면 이번에 이제 8차 또 해양투기 반대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집회 많이 했고 했는데 그게 아직 결정도 안 났고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안이 너무 많이 생기고 전선이 너무 넓어져서 사실은 그 사안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윤석열 김건희 특검이라는 관련된 것에 대해서 조금씩 넘어간 면이 있죠. 사실 참 다 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차도 제가 최근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추스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섭섭했던 것은 혹시 최고위원이 되시면 이러니까 기다리면 최고위원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얼마나 듣기 좋아요. 되실 겁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이 되면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쭉 제기했던 이 정당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정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현안이 많으니까 그렇게 쭉 하다가 놓치고 그냥 흘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제기하는 각종 이슈들에 대한 쭉 이렇게 이슈 좀 표 같은 걸 한번 정돈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완 또는 반 정리된다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도 그중에 정리할 이슈, 다시 지속할 이슈, 되살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 조금 전에 보다가 하나 질문을 봤어요.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정치학교 같은 것을 운영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이 교육연수원, 우리 당 학교 이런 것에 관심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마 기억하실 텐데 민주연구원장을 할 때 민주연구원에서 그때 했던 정치학교가 꽤 괜찮았다 하고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정치를 안 하고 쉬고 있을 때 왜 대학에서 이런 어떤 소위 얘기하는 리더십 스쿨 이런 것들 운영해 본 적이 있는데 대학에서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돈 너무 많이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주임 교수로 운영했던 게 돈도 많이 안 받고 제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제가 비교적 젊을 때부터 이런 정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생각을 좀 많이 한 편입니다. 다음에 만들어질 교육연수원을 만들거나 의원에서 정치교육 당에서 하는 걸 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거의 저도 거기에 담당 최고위원처럼 해서 그 일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제가 전에 한 뭐 몇십 명 정도가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할 때 보통 보면은 수업 방식이 이렇게 교수가 강의하고 듣는 이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 흔히 최근에 보면은 뭐 미국의 로스쿨 같은 데서는 그 소크라틱 메서드라고 해서 소크라티스와 토론하는 방식 이런 걸 하고요.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치 교육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제 나름대로 결론을 좀 내느냐면 발표 방식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주제를 예를 들어 10개 강좌를 정해요. 환경, 교육 등등해요. 사전에 최소한의 공부에 필요한 학습 자료도 주고 좀 정리를 한 뒤에 각자 와서 적절한 방식으로 발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쪽에 교수가 약간씩 코멘트를 해주는 방식. 왜냐하면 실제로 정치 학습에 대한 거는 굳이 막 이렇게 주입식으로 할 필요도 없고 또 정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최종 목표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자기 의견을 말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하면 기본 학습은 자기가 하면서 그걸 담당한 교수,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교수다, 뭐 경제에 대한 교수다, 또는 뭐 우리 당사에 대한 교수다 하면 그걸 듣고서 틀린 것만 조금 코치해주고 그 표현하는 어떤 스피치 기술에 대해서 코치해주는 방식의 학습이 최상이 아닐까라고 제가 그런 거는 제가 쭉 전 세계를 훑어봤는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한번 실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전체를 향한 온라인 교육과 어떤 출마할 분들 또 그렇지 않은 분들 등등 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방식의 우리 교육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도 노력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당원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연수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얘는 다르지만 중국 같은 경우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은 당교의 교장이 누군지 아세요? 시진핑. 겸하고 있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육. 근데 이제 우리 당은 이제 정말 큰 정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들 관심 가져주시면 훨씬 많은 노력과 인력과 비용을 투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댓글 보시면서 지금 학교 얘기, 교수님 얘기하니까 구독자랑 시청자 수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있는 조금 그나마 좀 재미있는 그 질문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미나님께서 페이스북에 글 써주셨는데 집사님이라고 들었어요. 양이 소개해주세요.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댓글이 달렸습니다. 뭐라고 달렸냐면 축복이 행복이. 네, 제가 그 답을 썼어요. 누가 그걸 물어보더라고. 근데 참 이게 요새 진짜 모든 신상 정보가 털리는 세상이에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던 거를 누가 보셨나 봐요. 저희 집사람이 이 고양이를 길고양이 거두는 걸 좀 해요. 그래서 원래 제 처갓집에 네 마리가 있고 근데 걔를 두고 왔는데 지금 또 2마리가 있어요. 축복이 행복. 둘 다 이제 거둔 애들인데 저는 사실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진짜. 저는 개를 좋아했어요. 우리 집은 원래 개를 좋아했어요. 나는 고양이 좀 우리 어머니는 무서워요. 근데 저는 고양이는 뭐가 좋지 그랬는데 장점이 있더만요, 이게. 하여간 요새는 저도 이제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렇다. 혹시 또 줄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출장? 내용이
조금 미지근한데 그 하나 더. 제가 요새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런 때가 많은데 제가 집에 딱 너무 꼭 해야 되는 제 일이 있어요. 똥물밥. 똥물밥. 고양이 똥물밥. 똥 치우고 물 주고 밥 주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요새 이 전당대회 한다고 집에 못 들어가고 아예 늦을 때가 있겠지만 그거 이제 제가 조금 해방이 며칠 되는데 아마 전당대회 끝나고 또 이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똥물밥 얘기 나오자마자 상으로 앞자리가 또 바뀌더라고요. 네, 다른 질문 조금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민석 의원님. 반갑습니다. 가다가다 정치타파라고 합니다. 유튜브 정치타파고 명초치도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채널 2개. 자, 먼저 이번 호남 경선에서 대역전극을 이렇게 1위 탈환하시고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치 현안인데 지금 현재 국진당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걸 가지고 민주당을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이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대폭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것을 민주당한테 프레임을 거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아서 주가 폭락이 된 것처럼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중동이나 각종 언론에서 이렇게 언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민석 후보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 금투세에 대해서 이재명 지금 후보님이 약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하고 어떻게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 본인이 당선이 되면 제3자 특별법을 바로 발의하겠다라고 해놓고 고작 한다는 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금투세 논란으로 지금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제가 지금 댓글을 보다 보니까 김민석 TV를 통해서 보는 분들이 소리가 작게 들려서 핸드폰을 듣는다 이런 얘기 혹시 우리 참고하실 분이 있으면 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다 보니까 뭐 내각제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이런 거 있는데 저도 보다 보니까 참 황당한 일이 많다는데 저는 내각제 주장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황당한 주장을 누가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무슨 아니야 여기 증거가 있다면서 무슨 옛날 기사를 갖다가 또 붙였다고 하던데 제가 김대중 대통령 총재 비서실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라면 당에 있는 모든 모임에 다 참석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아마 그 갔던 모임 중에 하나에서 몇 분이 그 얘기를 했나 보죠. 근데 그거랑 저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참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참 시간도 많다 그래서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뭐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이 선의 과 악의 문제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저는 아니니까 그걸 갖고서 저하고 연결시키는 분들은 조금 헛수고를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새 말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가짜 뉴스죠.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금투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늘은 사실은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길게 답변을 아예 안 드리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숫자가 줄까봐. 근데 그냥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히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금투세가 원래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자. 근데 주식 투자하는 부분에 그게 안 돼 있는 건 하자는 취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실제로는 그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 그런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숫자가 많잖아요. 근데 그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를 예상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 소득을 매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대목에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치 상황도 안 좋은데 지금 해야 돼? 유행. 이거 하지 마. 폐지. 그리고 소득이 생기더라도 아주 많이 생겼을 때 해. 이게 말로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중에 뭘로 하더라도 현재의 적어도 그런 어떤 기대, 그러니까 사실 정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우리 샐러리맨이라든가 저런 분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라도 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막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또 아직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그것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걸 제기하는 것도 또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실제로는 지금 그 급투세를 해서 그 어떤 세금을 내는 대상이 되는 분들 현재 대부분과 상관없는 큰 손들인데 그 큰 손들이 빠져서 혹시 증시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들을 다 알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제기한 것이고 저는 어쨌든 첫째 우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더구나 최근에 증시 폭락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생각했던 취지는 맞지만 그 취지를 지금 바로 기존에 생각해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정도와 강도로 실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걸 충분히 감안해서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거기까지 맞춰드릴게요. 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여기 먼저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한동훈 그렇죠. 제가 한동훈 놓쳤네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데 지금. 중요한 건데요. 예, 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거 갖고 있다가 한동훈 대표가 뭐 얘기한 걸 갖고 제가 허떡떡이라고 한번 얘기했어요. 최근에 한동훈 대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뭐라고 제가 생각하세요? 예, 네? 간섭법. 간첩. 네네네. 맞아. 이번에 정보 사건 정보 털린 거 예. 그게 제기되고 나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민주당이 간첩법을 반대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한번 했잖아요. 근데 그때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민주당이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참 저양반이 허떡떡이다. 그 전에 장관할 때도 보면은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역공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본인은 그런 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한두 번을 먹히는데 여러 번 하면 저 사람은 참 좀 진지하지 않구나, 진중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경우도 실제로 그 현재의 정부 하에서 그 우리의 그 대외 첩보망이 뚫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실 그건 여야를 떠나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또 갑자기 왜 민주당이 간첩법을 안 해서 그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경계를 잘해야 되는 문제고 간첩법의 문제는 경계가 뚫렸을 때 벌을 하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면서 더구나 사실과도 다르면서 사실과도 다른 얘기를 상대에게 블레임, 책임을 넘기는 방식으로 갔잖아요. 너무 머리를 많이 썼는데 결론은 머리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반 정도 돌리면 좋은데 두 바퀴 돌리면 제자리에 돌리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게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참 헛똑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앞으로는 이제 최고위원이 되고 하면은 그리고 상대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어요. 내가 헛똑똑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좀 근사한 표현을 쓸까라고 사실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인식 자체는 좀 헛똑똑이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혹시 한동훈 대표 가까운 분들이 이거 갖고 좀 기분이 나쁘시거나 시비를 걸면 우당 대표한테 이런 기분이라고 하면 과거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 근사한 표현을 제가 생각해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저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 한번 이제 시대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당의 각 지도부들이 만날 기회가 생기면 여러 가지 얘기를 앞으로 하고 싶은데 우선 요 얘기 하나는 좀 짚고 싶어요. 지난번에 그 당대표 당선될 때 그 전당대회에서 전북 비하가 나온 거 있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가 잘못한 게 많죠. 장관 때 잘못한 거, 무슨 시행령 독치한 거, 그다음에 지금도 사실은 3자 특검을 한다고 그냥 책임 없는 얘기를 내뱉은 거, 그리고 말은 뭐 최혜병 특검 얘기하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잖아요. 네. 사실은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들은 앞으로 해나가면 되고 근데 전당대회 날 자기가 뽑힌다 그 공당의 행사에서 전북 비하 발언한 거는 저는 본인이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얼굴 보면 얼굴 보고 그 얘기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압수수색하고 할게요 할 거같아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진 않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총선을 이제 상대로 치러봤잖아요. 뭐 2조 심판론 이런 거 막 들고 나왔잖아요. 좀 한계가 있구나 사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협회 이재명협회 김민석입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은 제가 30년에 처음 TV에서 봤을 때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이경규 씨 하는 MBC 프로그램에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30년 전에? 네, 30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제목이 민주당 귀공자 청년 정치인 서울시장 후보 김민석 그래가지고 후보님이 강아지를 이렇게 큰 강아지를 안고 거기 출연하셨어요. 네, 그때 귀공자 인정하십니까? 아니 자꾸 한 줄로 생각나게 하는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자, 인정하신 거 알고 좀 무거운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 정치 인생에서 그냥 많은 이제 부경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본인이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그때로 돌아가면 이것만큼은 다시 내가 그 판단을 바꾸고 아니면 이것만큼은 해명하고 싶었다는 흑역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의 시간을 최현준 TV가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글쎄요. 제가 이 지음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끔 그래요. 인간이라는 것은 다 정말 다 말 못할 죄가 많다고. 근데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주신 말씀은 제가 겪었던 이제 정치 인생의 여러 과정 중에 이제 아마 흑역사라고 하신 제일 큰 것이 아마 2002년도 노무현 정부주단 이런 그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아마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복귀하고 또 사과도 드리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을 또 쭉 다 설명드리기 너무 긴 것 같고 그것이 비교적 길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글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뭐 김민석 TV에 오시면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돌이켜서 보면은 저는 제가 30대에 김민석을 기억하시는 분이 좀 계신가요? 제가 좀 잘 나왔잖아요. 아니 32, 36에 최연석 의원하고 38에 김대중 대통령 때 여당에 서울시장 후보를 했으면 잘 나간 거죠. 아직도 저희 당은 저희 연배에 서울시장 후보가 나온 적이 없어요. 잘 나간 거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인사에 보수적인 분이었는데 저가 서울시장 후보가 됐을 때 될 것 같다고 기대를 하셨으니까 굉장히 그렇게 아끼셨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시절보다 저는 지금의 제가 스스로 조금 더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30대에는 빨리 달리는 정치를 했다면 지금 정치는 바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치에 있어서 원칙과 정체성과 가치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예를 들어 올해 당원 주권 그 얘기를 하기가 현역 의원들 중에 과연 국회의장 원내대표의 당원들 권리를 발령하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기가.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였어요. 지난번에 총선 전에 이낙연 대표가 신당을 할 때 사쿠라 신당이라고 제가 평소에 지금도 보시지만 그렇게 막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세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누구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데 한단 말이에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원칙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는 결국 시대정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인데 제가 지난 한 1년 정도 다시 정치에 돌아온 이후에 저의 모습을 보면서는 제가 비교적 그 전보다는 정치의 원칙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한 18년, 근 20년에 걸친 야인 생활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저의 어떤 오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만큼 많이 복귀한 사람이 있겠어요. 복귀를 해보고 또 했는데 그 끝의 결론은 내가 국민을 정말 깊이 믿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 원칙과 또 국민을 신뢰하고 하는 거기서 저는 정치가 시작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있어서 어떤 뭐 전술적인 지혜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결국 정치의 근본이 되는 것은 국민을 믿고 역사를 믿고 상식에 기초해서 절제하고 어떤 자기 욕구를 너무 앞세우지 않고 절대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 저도 이제 이번에 선거 나왔으니까 표 얻으려고 뭐 전략가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전략가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전략이라는 말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정치의 전략이라는 별게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 공학도 별게 없다고 생각해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원칙과 상식과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대부분 정치에서 에러가 나온 것은 그런 것을 잃을 때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런 점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이런저런 상황에 부딪힐 때 비교적 어려움을 겪어가서 조금 더 평상심을 유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까 흑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정말 사고치게 많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꾸렸고 그런 것이 제게는 또 어떤 덕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공식 시간은 저희가 다 됐는데 혹시 반이네. 우리 괜찮으시면 좀 더 할까요? 한 10시까지만. 10시까지만. 그럼 제가 이제 다시 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이 길어졌는데 다시 처음 보도록 합니다. 단문 담당. 또 단문해 주시고 오늘 제가 담당할게요. 1분에서 1분 30초 안 넘게 저쪽에. 우리 최 교수님 오셨네요. 많이 보던 분이 오셨네요. 제가 성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가다가 아니 안 되세요. 그래서 잠깐 들렸어요. 김민석 의원. 그래요? 아니 없잖아요. 서서히 그러죠. 서서. 자, 저는 근데 아니 김민석 의원님에 대해서 그냥 인사만 하고 같이 그럼 잠깐만 더 빌릴게요. 네, 잠깐만. 저는 김민석 의원님 뭐 이렇게 좀 응원해드리고 싶어서 왔고요. 가다가 이제 잠깐 저는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근데 사실은 김민석 의원님은 지금 현재 본인 선거도 치르시지만 이재명 대표 선거도 함께 하고 계세요. 지금 옆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본인 선거 하시면 다른 선거 돕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민석 의원이 가지고 계신 뭐랄까요? 그 의리랄까요? 이런 부분 좀 많이 두드러진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총선 상황시장 하셨잖아요. 그리고 떨어질 뻔했어요. 그거 하시다가 본인 선거 떨어질 뻔했어요. 그만큼 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분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점을 다 떠나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물론 뭐 명시적으로 최고위원 중에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대표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심전심으로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의원이 어쨌든 옆에서 잘 보조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을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후보들도 다 좋으신 분들, 그분들이 뭐 나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김민석 의원만이 갖고 계시는 그런 어떤 능력, 그다음에 뭐 전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단한 전략가라고 생각해요. 이번 총선이 물론 뭐 그 윤석열 정권이 워낙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정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건 분명했습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진 성적처럼 이 정도의 선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상황실장의 실력과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보장된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님도 그 당시에 150석 정도만 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200석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역풍도 일부 맞은 것도 있고요. 아니, 조금 일찍 와서 얘기 좀 해주시죠. 다른 말씀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김민석 총선실장 맡으시고 나서 의원님이 전략적으로 접근한 부분들이 저는 통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총선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의 2기 출범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부분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은 대권 플랜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라도 저는 꼭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위원으로 들어가셔서 그 일을 차근차근 진행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실은 좀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1기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들은 투사적 성격이 강했어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체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당내 기반이 없었잖아요. 뭐 당에서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솔직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몰아내려고 하고 몰아내려고 하고 너무 심하게 하면 안티하고 이런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정리하기 위해서 투사적인 성격의 1기의 최고위원회가 필요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2기는 이제는 중도 확장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대권의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투사만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투사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2기 최고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자.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김민석 의원이 반드시 최고위원에 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또 김민석 의원이 그런 능력과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쉽게 보시면 아시지만 쉽게 흔들리거나 뭐 왔다 갔다 하거나 감정이 드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김민석 의원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가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때 중심을 딱 잡고 이재명 대표 옆에서 이재명 대표를 함께 이렇게 옹이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저는 꼭 일단 첫째 김민석 의원이 최고위원 됐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제일 높은 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만큼의 능력과 그다음에 어떤 그 자질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런 점에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백곰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다. 거기에 중심에 김민석 의원이 있다라는 점도 전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가다가 잠깐 들려서 인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셔서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짜고 한 거 아니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께 자리를 뺏긴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거 하는 중에 채팅에서 질문이 그렇게 지도 안 나와요? 어쨌든 그런 거 새로 되고 있는데 댓글이 좀 늦게 네네. 네, 저 뒤에 질문인가요? 여기 먼저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정원이TV의 강희애 PD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서인지 전당대회에서도 탄핵을 얘기하는 후보들이 많은데요.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김희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최고위원 수석 공약 하나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 수석 공약? 수석 최고위원 수석 공약. 지금 이제 탄핵과 공약 말씀 주셨는데요. 다녀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전당대회 지역을 다녀보니까 우리 당원과 지지자분들의 상당수가 뭐 탄핵을 많이 바라고 있는 우리가 아는데 더해서 탄핵을 왜 빨리 안 하지? 탄핵을 하면 바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반쯤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그만큼 탄핵을 바라는 것도 있다. 근데 두 번째로 탄핵의 현실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모르고 계신 경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8석이 우리가 부족하고 그렇게 해도 헌재의 결정이 있어야 되고 8석이 부족하다는 뜻은 상대의 내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현재로도 충분히 탄핵될 만한 법적 근거를 축적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 근거 현재 헌재의 상황을 보면 조금 더 좁은 의미의 법적 위반의 근거가 쌓여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어제도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야 우리가 법을 내면 거부, 특검 거부 이러니까 이제야말로 탄핵을 바로 내리라도 해서 그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의 전제는 논리적으로는데 법을 내고 특검을 내는데 자꾸 거부해서 우리가 밀어붙이는 효능감에 비해서 효능감이 떨어지니 그러니 지금 다음 단계는 탄핵을 바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그렇게 해서 탄핵을 바로 발의해서 된다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는데 그것이 소재가 만약에 안 된다면 꼭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바램과 현실적 간격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면 제가 현재로서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문제는 현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회 차원에서 보면 탄핵 청원이 들어온 것에 대한 청문회부터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당의 이제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텐데 저는 어쨌든 지금 그런 실제 바람 높은 국민의 바램과 그걸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발의만 하면 되는 건 아니다라는 현실 사이에서의 이 간격을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에 다음 지도부의 최대의 숙제가 있다 이렇게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공약은 제가 사실은 제 공약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짚고 풀어야 실현이에요. 그런데 공약을 말씀드린 거니까 좀 다른 점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러한 방식의 토론을 우리 당내에 굉장히 다양하게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도 하실 거고 또 뭐 저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또 당내의 다양한 층에서 이런 온오프 토론을 통해서 당의 다양한 토론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는 방식의 당명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의충도 좀 더 많이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몇 대 전부터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비밀이 아닌 경우는 그래도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보다 많은 부분들이 공개되고 보다 많은 부분들에 대한 토론이 일상화되는 방식으로 저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혜잖아요. 근데 비교적 저는 그런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시도를 많이 성공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적 그렇게 새로운 시도하고 혁신하는 것에 열려있는 편이에요. 근데 보니까 어떤 점이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그런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열어나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맞는 면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계속 같이 노력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제일 열려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박수 칠 일이 하나 더 있는 게 저희 최 교수님의 지원으로 지금 최고 시청자 수를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김현석 TV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 유튜버 분들께서 플랫폼을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수천 명이 보고 계신데 지금 기자님 때문에 안 보이니까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주시겠어요? 네, 대구에서 5시간 동안 유지하고 왔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그 지금도 세계 50%를 국가에 반납하시나요? 옛날 추징 때문에 세계 50%. 저 네. 다 냈어요. 다 냈어요. 진짜 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추징금을 안 냈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어요. 참 제가요 진짜 좀 억울한 사람이에요. 사실.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동갑이신데 친구로서의 이재명 대표는 어떤가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제가 정치자금법이 2번 위반이 됐어요. 근데 그게 진짜 제가 옛날에 서울시장 후보 나갔을 때요. 서울시 그 시절에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장 후보 나가면 당에서 그것을 대부분 몇십억이 드니까 그때 제가 나갈 때는 개인 본의 한도가 2억이었을 때요. 예를 들어 40억이 든다, 50억이 든다. 나머지는 다 당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당에서 처리해야 될 영수증 하나가 처리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다가 검찰에서 불러서 그걸 시비를 잡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어요, 사실은. 그런 큰 선거를 하는 후보가 그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갖고 시비 하는 경우는 전부 후보할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해준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런 걸로부터 시작된 것이 2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참 얘기하기 미안한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제가 무슨 추징 벌금 이런 거를 정치하 쉬고 있는 사이에서 뭐 대학에서 강의가 어떻게 충분히 해가지고 다 아픈 거예요. 그 진짜 근데 아까부터 내각제 그것도 내각제 한다고 얘기했던 분이 혹시 그런 얘기 했나요?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이제 그런 거 다 정리돼 있고요. 속상해요 진짜.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이재명 대표하고 친구로서 이재명 대표하고 저하고 사실 친구는 아니죠.
왜냐하면 원래 친구로 시작한 건 아니니까. 근데 정치에서 만난 거고, 근데 본인이 동갑이고. 근데 제가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찬 대표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동년배였어요. 같은 그 노동위 삼총사, 그때 이해찬, 노무현 뭐 이렇게. 근데 그 노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도 열심히 하시고 헌신적으로 정말 정성껏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깍듯이 하거든요. 정말 이 마음도 극진하게 하고 제가 저는 이해찬 대표님한테 굉장히 많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이렇게 대통령 만드는 건데 한번 올인해야 되겠다, 내가 충대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도 그렇게 하는 걸 저 혼자 생각해. 그때는 마치 이해찬 대표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대통령 만드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이어가는 그런 마음,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적, 생물학적으로 동갑이지만 원래 친구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전혀 다른 인생과의 길을 걸어서 쭉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 개파 정치를 하는데 저도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요새 흔히 얘기하는 86 정치가 이제 시대적으로 중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온 사람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제 마음가짐은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렇게 우리 이재명 대표, 우리 당대표 선거 정말도 많고 앞으로 또 제가 최고인이 되면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제 마음가짐은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석 의원님. 최고 의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산에 거주하는 홍재환이랍니다. 반갑습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저는 역사를 많이 몰라요.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저는 한국고사 출신이에요. 세대예요. 네. 근데 제가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서 일장기, 일본 태극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가 엉뚱한 이제 토론에 맞닿는 질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국가에 대한 모욕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실 의향이 없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볼 의향이 없는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네. 마음이 아파요, 제가. 네네.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 광복회에서 그 무슨 기념관? 네, 독립기념관 그 관계에 대해서 막 일제의 밀정이 있는 그런 표현을 쓰셨던가요? 하여간 저는 전혀 언제 그러게 되는데 이 정부 윤석열 정권의 가장 깊숙한 정신적 뿌리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해방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대외적인 종속성을 잘 극복을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미 간의 동맹 관계도 있지만 뿌리 깊은 이제 그런 어떤 큰 흐름에 묶여 있는 면이 있고 또 과거 일제 식민지를 극복하지 못한 면이 있고 그런데 역대 정권에 특히나 보수 정권에 있어서 가지는 그런 어떤 우리가 좀 더 자주적이라고 노력하는 것에서 부족한 면이 그 어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한 불가피한 면이 있죠. 종속성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독특하게도 그 갖고 있는 특성의 가장 근본이 일본에 대한 종속성, 이 가장 본질적이라는 것이 역대 보수 정권과 차이다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어요. 큰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일 거라고 보고요. 깊이 생각해서 저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오해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여한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고요. 잠깐만요. 여기 중간에 댓글 보니까 버퍼로 소리가 아예 안 나오네요 하는 게 있는데 어디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인터넷이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저희는 잘 됩니다. 거의 다 잘 되세요? 예. 뭐가 문제가요 그러면? 여기 됐어요? 마이크를 어떻게 좀 달리할까요? 잘 들리시나요? 됐어요? 네. 네, 그냥 진도 나갈게요. 다른 분들은 여기 지금 네, 계시죠? 저는 당원 중심 민주주의에 많은 관심이 있고 제가 이제 현장 참여도 많이 하고 SNS 참여하게 된 계기는 대선 패배, 0.7% 패배였을 때 많은 분들이 분명히 활동을 하다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지켜드리고 도와주고자 정치 참여를 했고요. 이번에 그 후보들께서 당내에서 뭐 누구가 개파로 밀어줬다라는 오해를 만드셨는데 제가 2년 넘게 현장에서 활동한 바에 의하면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몇백 명이 250만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인천시당 현장에 있었고요. 그때 인지도하고 당신과 민심은 틀린데 이거 자체를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SNS에 들어가서 대단히 열심히 활동을 했고 그래서 두 분이 후보분께서 급상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표현하고요. 그 실시간을 공유하면서 후보를 안목을 가지고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급하게 이곳에 온 거는 3일 전에 인터뷰하신 분이 계셨고 어제 또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물면 놓지 않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공포감을 주셨는데 지금 대단히 중요한 저희가 SNS를 통해서 집단지성을 만드는데 지금 SNS가 대단히 많이
혼탁해지고 혼란에 빠졌어요. 경고 먹고 이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그 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봐서 못하게 달려왔거든요. 근데 당신과 민심 분명히 틀리고요. 인지도가 처음에는 있어서 지지를 받으셨겠지만 저희는 스스로 표현하고 공명하면서 저희 안목으로 인재들을 선출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을 대신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대단히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12구 참사가 일어난 그때 정봉주 후보님께서 여행을 끝나고 11월 1일에 입국하는 걸 보았고요. 그분의 가방이 루이비통인 걸 봤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에 1,000만 원이 나요. 근데 이런 대참사에도 본인의 사생활을 다 즐기셔야 됐고 사치를 하셔야 되는 분께서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과 일치하는지가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혼란스러웠는데 저는 참았거든요. 한 번도 배설한 적이 없는데 정봉주 의원님께서 우리는 축제를 즐기는 게 아니다. 축제 자체가 아니다라고 여기까지만 했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문의를 드리고 싶어요. 정봉주 의원님에게 그런 자, 거기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를 해요. 네, 잠깐만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중간에 댓글을 좀 봤어요. 교섭단체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이것도 보니까 중간에 여기저기서 가짜뉴스가 많기에 제가 한번 답을 글로 한번 했는데 이거 또 아마 그때 못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총선 상황실장 1때 당의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해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1, 2, 3을 하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나머지는 이제 당의 정책이나 연구원에서 검토 과제로 제기됐던 걸 몇 가지 쭉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교섭단체 얘기가 그때 그 중에 하나의 논의 과제로 들어갔던 것이었는데 그때 얘기할 때 기자들이 그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아마 그게 조국 혁신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구나 생각해서 그거는 그냥 장기적인 논의 과제다 이렇게 하고 정리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것을 뭐 발의한다 또는 열정을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 아니라고 제가 이미 확인을 드렸고 공식적으로도 조국 혁신당의 대변인이 제가 총선 때 교섭단체 열정 완화를 했으니까 지켜라라고 얘기했다가 제가 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러냐고 제가 공적인 반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니까 거기서는 사실 그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못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논의할 수 있는 과제죠. 그렇지만 뭐 열정으로 하자 또는 그렇게 발의한다 이런 것까지 해본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아까 또 하나 댓글은 청년 정치인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게 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이제 그런 교육 이런 게 있으면 많이 좀 대화를 하면서 교육을 갖고 싶고요. 저는 이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당의 교육 가운데 청년 정치인들 관련 교육을 직접 많이 맡아서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학습이라고 생각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하는 정치가 최고의 정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당이 어떤 당이냐, 우리 당에서 어떤 분들이 지도자가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첫째,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의 경험을 빌어보면 그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동세대의 탑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탑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제 생각에는 첫째는 그분들이 국민과 함께하면서 원칙을 지키면서 헌신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학습을 했어요. 제일 열심히 공부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시작했을 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공부하는 것을 너무 많이 지도가 달았고 노무현 대통령과는 꽤 가까웠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까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거는 나중에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덕목은 뭐냐면 진보적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우리 당에서 대표도 하고 대통령 후보도 하려고 했던 분한테 다시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경험해보니 우리 당의 지도자가 되고 탑이 되는 것이 원칙을 지키고 학습하고 세 번째는 진보적입니다. 정의당 같은 진보는 아니지만 우리 당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원칙을 지키고 노력한 분이 결국 지도자가 됩니다. 그게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해요. 흔히 더 중도적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그 민주당이 갖고 있는 대중정당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더 최대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진보적이라고 노력하는 분들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정당이라고 저는 봐요.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보통 나중에 저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청년 정치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공부하는 과정을 같이 좀 나누고 싶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이제 9시 58분, 2분 정도 남았어요. 좀 아쉽네요. 오늘 이제 2분 남았는데 우리가 깨평 3분 써가지고 5분 만에서 나머지 딱 마무리합시다. 지금 이제 나왔던 우리 이 질문 중에 혹시 제가 놓친 거 있으면 한번 추려해 봐주시고요. 여기서 꼭 해야 되겠다 싶은 분 있으면 손 들어주셔서 제가 마무리를 싹 해서 나머지 5분 내에 몰아서 답변드리고 대신 약속드리기는 우리가 혹시 여력이 남으면 전당대회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서 또 이제 해가야 되니까 이렇게 짚고대기를 하시자고요. 자, 짧게 질문 주셔야 돼요. 자,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고요. 마이크 왼쪽 네. 여기서부터 저희 구독자분이 두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네, 금방 공부하는 정치가 최고의 정치다라고 하셨는데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그 과정 중에 내가 정치하는데 정말 이걸 너무 도움이 됐다라는 추천해줄 만한 과정 있으면 그 과정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석위원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당원 체육대회를 기획해 줄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한꺼번에 할게요.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어요? 여기 아까 하신 분 가급적이면 안 하시면 좋고 하게 되면 아주 짧게 해주세요. 한번 하셨으니까 아주 짧게. 네, 김민석 의원님 축하드리고요. 최고 수석이 되시면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지역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그 에너지
그 짧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아리백과 그 에너지 고속도로 기본사회 그런 거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이제 앞에 지금 여기 앉아 계셔요. 여기도 아까 하셨긴 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혹시 손 안 드신 분 계신가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네. 유글로리아 TV의 이은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저는 의견만 잠깐만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교육 정치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는 거에 그 청년을 좀 중점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지만 어린이 그 독일이나 이런 데는 되게 어릴 때부터 청소년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뭐 당에 이렇게 가입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캠프를 조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장년층도 이제 그 사실은 주부들도 사실 정치를 굉장히 더 잘하시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그 남성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주신 말씀들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공부하는 정치가 최고의 정치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인 의미에서 무슨 뭐 대학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학습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이제 특히나 현장 정치인 그런데 더 그렇죠. 생각보다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저는 매일매일 뉴스를 충실하게 읽는 고 토론하는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다 잘 받았는데 어떤 저희가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닌데 제가 교회를 다녀요. 근데 제가 간혹 새벽에 청년들하고 신문을 놓고 한 번씩 토론을 할 때 신문을 읽고 신문을 읽는 방법을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이상 그렇게 토론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식의 학습이 있는데 학습은 굉장히 학습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뭘 추천할 거냐 그건 조금 어려운데 한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면서 정치 아이디어를 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강원체육 때에는 굉장히 좋은 의견 같은데요. 아주 흥미가 많아요. 또 한번 실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참고로 지역위원회 활동을 제가 했던 중에 제일 제가 좋았던 것은 제가 처음 초선하고 재선할 때 그때 저희 지역에서 체육대회를 시도했던 것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야외 나가는 거에 못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체육대회 지금 당연히 커져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써놓은 게 뭐였지? 기본사회 저 에너지 말씀 주셨잖아요. 재생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기본사회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당의 위원회도 있고요. 제가 그렇죠 며칠 전에 대회 중에 대표님하고 이제 같이 뭐 전당대회를 하면서 중간에 뭐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번 끝나면 우리가 에너지 고속도로 위원회를 좀 만들어 볼 때가 된 것 같다. 그것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것까지 해서 그리고 우리 관련한 지자체에서 실제로 뭔가 좀 선도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포함한 그런 류의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 위원회 같은 것들을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연설하면서 역점을 뒀던 에너지 고속도로 탁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하는 생각이 축적돼서 조금 자식이 붙은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 부분을 이제 훨씬 살을 붙이고 하는 노력을 저희가 같이 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그거 당연하죠. 제가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청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우리 당원들 다양한 사실 요새 나이는 진짜 숫자죠. 큰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청년 여성 뭐 노인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고 당원 교육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저는 어린이까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실제로 정당법상 허용되는 뭐 이런 등등을 감안해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시민 교육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생 예비 당원 같은 거를 정당법이 아닌 방식으로 해서 이미 다들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실제로 제가 민주연구원장 할 때 고등학생들하고 토론 같은 거 좀 시도해봤어요. 그런 걸 하는 게 좋다고. 아까 주신 질문 중에 오늘 이제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지역을 다니느라고 잘 내용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여러저런 전당대회 과정에 대한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장대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당원들이 참여해서 집단지성이 실현되는 과정이잖아요. 집단지성이 실현되는 과정이 우여곡절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미 한 달 정도를 넘어가고 그 과정이 공개되어 있고 하는 이런 과정은 누구 한 사람 두 사람의 작위로 좌지우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우리가 인간은 영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이 뭐 이렇게 저렇게 되지 않고 저는 사실 이번에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제 후보들 중에 일부 말씀하시는 특히나 연설 같은 데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생각이 나랑 다르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시대에 대한 흐름을 좀 못 읽고 계시구나 하고 느낀 경우가 솔직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들하고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저렇게까지 이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당이 이미 사당이라고 표현되기가 어렵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당원들의 어떤 마음의 방향이나 지지가 그냥 인위적인 것도 아니고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준비되어 있는 후보에 대한 일사불란한 지지이면서 그리고
이 과정들을 보니까 당원들이 다 판단을 똑같은 현상적으로 하나의 결과로 같이 나타나더라도 이유가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이게 참 놀라워요. 가끔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표님하고 그런 얘기 나누는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다 체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쭉 하고 나서 또 댓글이 오르면 국회의원들 하나하나가 취합하는 정보의 양보다 훨씬 많은 정보의 양을 당원들이 총체적으로 움직여서 해내는 그런 걸 보고 제가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아바타라는 영화 있었죠. 몇 년 정도 됐죠. 대단한 영화예요. 인터넷 쳐보시면 몇 년 전에 나온 영화들이 나오거든요. 벌써 한 10년 이상 된 영화잖아요. 제가 그 영화에 보면 큰 나무가 그 생명의 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 영화에.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아바타가 굉장히 사실 홀리우드 영화가 그렇지 않구나. 저렇게 상당한 철학이 담겨있구나. 영화의 기준에 관해서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영화인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그때 어느 때였나 시작 하여튼 등등 그랬을 텐데 언제가 어디서 이야기를 하면서 집단지성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아바타의 그 나무를 예를 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촉수들이 생명처럼 움직이는 그것을 하나의 집단지성으로 비유한 것이 저는 요새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정치는 시대 정신이고요. 지도자라는 것은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미리 읽고 잘 반영한 사람이 그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도 그 시대 정신을 놓치면 또 버림받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돼요. 아니 우리가 성경 같은 데 역사를 보면 심지어 하늘에서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도 버림받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피켓 전당대회인데 피켓 로고송 이런 걸 도입한 분이라면 그거 잘 모르시죠. 흥미로워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열려있어요. 미국에서 전당대회 보고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었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 이런 거에 제일 먼저 정리했던 분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독보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변화한 집단지성이 온라인 통해서 쭉 가는 이 그림을 누구보다도 먼저 느낀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손가락으로 열심히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력이 축적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그런 시대로 당원주권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참여할 때 3등 4등 나는 거예요. 열심히 온라인 소통을 하거나 스킨십을 안 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스스로 변화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도력이라는 건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제가 아까 아바타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그게 저는 여러 번 공식으로서 그런 어떤 시대의 변화와 집단지성을 굉장히 반영하는 굉장히 탁월한 비유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얼마 전에도 제가 이재명 대표랑 너무 얘기가 나눴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는 거야. 본인들 그걸 잘 기억.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비유한 이재명 대표도 참 탁월하고 그걸 기억한 저도 그래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집단지성이라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각각의 생명의 촉수들이 움직이는데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당원주권을 놓고 직접민주주의냐 간접민주주의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직접민주주의 시대가 있었고 의회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가 왔고 최근에 보면은 원전 문제 이런 걸 놓고 우리가 수기민주주의 이런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수기민주주의는 소그룹 토론입니다. 수기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직접민주주의 한계를 넘겨서 간접민주주의가 됐는데 간접민주주의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나 직접 해야 되는데 숫자가 많아서 못하니까 몇 명을 모아서 일시적인 여론이나 충분한 정보를 주고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민주당의 민주주의는 대규모 수기민주주의입니다.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직접과 간접을 넘어서 수기까지 갔는데 수기는 아직은 소그룹으로만 성공해 봤는데 우리는 100만 단위가 넘는 대규모이면서도 그것의 수기민주주의 그러니까 품격과 수준이 보장돼 그러려면 상당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가 제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실험을 통해서 집단적이고 대규모적인 수기민주주의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에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일시적인 과정에서는 그때 가짜 뉴스에 휘둘릴 수도 있고 그게 통상 얘기하는 간접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중우정치적 폐해예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또한 지나간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우리의 가중의 힘으로 그런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 다 극복해가지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마지막 하나요? 15분이니까 진짜 마지막 하나 아주 짧게 하시면 위원님 저희들 지금 저희들 당원들 개딸 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현재 있는 주의가 위원님이 개딸을 생각하시는 마음 그걸 듣고 싶습니다. 속히 개혁의 딸이죠. 그 개혁에 생각하시는 마음 이때까지 한 번도 표현하신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이걸로 끝낼게요. 네. 그 개딸 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그 당을 그러니까 우리 저 동네에서 우리 동네나 어디 호남에 가거나 하는 우리 당을 50년 60년 한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도 개딸이 많고 그러니까 개 할아버지부터 뭐 개딸까지 그게 많더만요. 민주당의 뿌리 깊은 이 개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그래요. 다 그 양반들이 소시적에는 다 딸이고 뭐 이랬을지 모르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보려고 굉장히 좁게 보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DNA가 저는 그런 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생각보다 우리가 1시간 46분을 했네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 아까 뭐 하라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지금 셀카를 하나 찍